안녕하세요. 3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요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까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홀어머니의 맏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여러 번 선을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저를 만나고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였죠. 저 역시 집안에서 빨리 결혼을 하라며 재촉을 하면서 남편과 선을 보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혼 때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줄줄이 남편 밑으로 있는 동생들의 빨래까지 모두 맡아가면서 살림을 해야 했죠. 너는 친정에서 배운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이렇게 시집만 덜렁 보낸 거야? 정말 양심도 없지.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는 빨래를 구분해야지. 그냥 막 놓고 빨래를 하면 빨래가 되니? 거기다가 손빨래 해야 하는 것들은 손빨래를 다 해야지. 그냥 세탁기에 돌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빨래 구분도 할 줄 모르고 살림하는 애가 어디 있니? 빨리 네 시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애들이 옷이 엉망이 되었다면서 난리잖니. 형수님, 빨리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빨래물이 다 빠져서 이렇게 다 염색돼 버렸잖아요. 아니, 눈이 있으면 흰빨래, 색깔빨래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도련님, 죄송해요.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구분이 안 되었나 봐요. 죄송하다면 이게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아니, 빨래를 할 줄 모르면 엄마한테라도 물어봐야지. 이게 뭐예요? 그래, 너는 물어볼 줄도 모르냐? 입이 있으면 뭐하니? 밥 처먹는 데만 사용하는데 입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일을 해야지. 시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처음 집안 살림을 해보았던 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되고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자식들을 보면서 참았어요. 자식들은 알아서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서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곳으로 취업을 했죠. 내 평생의 자랑은 자식들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와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없었을 뿐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신 이번에 중기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 알죠? 이제 대학도 준비해야 하고 그러는데 학원을 하나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학원은 무슨 학원? 엄마가 된 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안 알려줬어? 그거 다 땅바닥에 돈 버리는 일이야. 생활비 받고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학원이나 보낼 생각을 해?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봐. 학원비만큼 벌 수나 있나? 누구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학원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도 요즘은 대학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애들도 많은데요. 당신이 좀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봐요. 애들 친구만 봐도 다들 대입 준비하느라 바쁜데 우리 애들은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다 당신 닮아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날 닮았으면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어디 있겠어? 아이들 공부하는 거 당신이 잘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돈 쏟아 붓는다고 그게 되겠냐고. 하여튼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이나 써서 해보려고들 하지.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들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 아까워. 내가 뼈 빠지게 벌면 뭐해? 집구석에는 이 돈들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하는데 학교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당신도 밖에서 고생하면서
일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당신 솔직히 밖에서 돈 버는 것 말고는 집에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생활비 하라고 주는 돈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생색을 내요? 생색? 그럼 나 이제부터 생활비도 안 줄 테니 알아서 한번 생활해봐. 그렇게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남편에게 가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냈어요. 자신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남편 아빠 역할을 다 한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남편도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지만 이런 생각 차이 때문에 여러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어서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게 꼬리표 달기 쉬운 일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만 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가정에는 소홀했지만 회사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상사가 하라는 일은 모두 다 할 정도였죠. 심지어 상사가 김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를 불러 도우러 가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내일 별거 안 하지? 내일 가서 부장님 댁 김장 좀 도와드리고 와. 제가요? 갑자기 김장은 무슨 일이에요? 그냥 가서 하라면 해. 무슨 말이 많아? 부장님 사모님이 김장하는데 사람이 없대. 직원들이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당신 갈 수 있다고 했어. 아니, 무슨 말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부장님 눈밖에라도 날 거야? 이제 승진도 해야 하는데 부장님 눈밖에 나면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다 올 거냐고. 네, 그냥 제가 밖에서 어떻게든 돈 벌어 올게요. 당신이 뭘 해봤다고 돈을 벌어. 그래봤자 쥐꼬리만한 월급이지. 됐고, 내일 당신 간다고 했으니 가서 김장 돕고 와. 안 가면 생활비는커녕 이 집에서도 다 내쫓을 줄 알라고. 남편은 상사의 김장날에도 제가 가서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내쫓을 거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이 승진을 하면 가장 덕을 보는 것이 나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연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다 분가를 한 후에도 시댁 식구들은 남편만 보고 살았어요. 다들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연락이 왔었죠. 당신, 이번 달은 생활비가 좀 적게 들어왔어요. 그거? 이번 달에 동생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줬어.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생활비에서 뺏어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들 다 생각하고 쓰는 건데. 뭐? 이거 당신이 벌어서 쓰는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생활비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말이라도 미리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당신이 나가서 나만큼 벌어서 와. 그러면 내가 당신 하는 말 들어라도 줄 테니까. 남편은 우리가 아닌 다른 가족들은 누구보다 애틋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는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모두 다 퍼주기만 했었죠. 이걸로 다투는 날이면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만큼 벌어오라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다 돌아올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 주변 사람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애는 대학 입학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데 거기에 좀 신경 써주면서 이야기도 해주면 좋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서 크는 거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밥그릇은 다 챙기고 나왔는데 뭔 고민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 그게 다 나중에 돌아온다고. 뭐 사회생활 한 번이라도 해봐야 아는 건데 집에만 있는 당신이 알기나 하겠어? 이건 사회생활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한테 잘해줄 거란 보장도 없고 솔직히 뒤통수나 안 치면 다행 아니에요? 뒤통수? 내가 그런 사람들 구분도 못할까봐? 내 주변에서 뒤통수 칠 사람은 당신밖에 더 있어? 허구한 날 내 돈 쓸 생각이나 하면서 나중에 재산이나 나눠달라고 하지나 말라고. 남편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뒤통수 칠 사람들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 남편 주변 사람들은 남편의 월급에 의지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를 치기는커녕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었던 저와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점점 남편에게서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남편 역시 가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아이들도 그동안 쌓인 상처들이 많아 아빠에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서서히 제 삶을 찾고자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남편은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밖에 자주 나가는 것 같아. 집안일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집안일을 안 해요. 거기다가 집에 이제 당신이랑 나랑만 있는데 할 집안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저녁도 안 차리고 매번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잖아. 그건 가정주부인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언제부터 저녁을 집에서 먹었다고? 그리고 저녁에 나가기 전에 챙겨 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나가고 밥상만 차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애들도 요즘 집에도 통 안 오고 당신이 작정해서 나 애들이랑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왕따요? 당신이 자초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는 남편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매번 저녁도 약속이 있다면서 홀로 먹어야 했던 날이 매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녁마다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오히려 약속이 있어 나가는 저를 보고 가정주부의 일을 안 한다며 타박하기 일쑤였죠.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한 시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이없었지만 내가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생기면 계속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를 알게 되었죠. 우연히 남편 회사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고 부장님 아내분 되시죠? 저 부장님 직속 부하 직원입니다. 그때 한번 회사에서 뵀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요즘 고 부장님 바쁘시죠? 아마 승진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다 보니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회사에서 대우도 많이 좋아졌고, 고 부장님, 아니, 고 이사님, 점점 편해지실 겁니다. 네? 고 이사요? 아직 이사님이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서프라이즈로 이야기하실 모양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나 봅니다. 이사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승진을 하면서 고위 관리직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속였던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저는 그동안 절대 들어가지 말라던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서재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있다가 나오곤 했죠. 거기다가 서재를 나오고 나서는 열쇠로 잠가버려서 청소를 할 때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곳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 외면해 오던 현실을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열쇠를 두었던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외도도 하고 있었고 몰래 자금을 뒤로 빼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다투면서 나눈 메시지들과 집안일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사진들을 모두 찍어놓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유책 사유를 묻기 전에 저의 유책 사유를 만들어 이혼을 청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했습니다. 웬일이야? 오늘은 집에 있네? 네,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요. 당신 오늘은 저녁 같이 할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건 그렇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통 안 보이는 거야? 애들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큰애는 신입이라 일하느라 바쁘고요. 요즘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일도 바쁜 것 같고. 일은 무슨? 부장이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지. 이번에 승진 시험도 봤다고 한 거 아니에요? 승진됐으면 어련히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겠어? 안 되니까 따로 말 안 한 거잖아. 하여튼 눈치가 없어가지고. 남편은 저에게 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뻔뻔한 태도에 저는 정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마음으로는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었는지 갑자기 몸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던 저의 상태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집에 서류를 놓고 왔다며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해오기도 했죠. 저는 몸이 좋지 않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신발장에 서류 하나 놓고 왔는데 그거 좀 가져다 줘, 지금. 아, 여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 시키거나 킥 불러주면 보낼게요. 아, 중요한 서류란 말이야. 그거 당장 안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아니,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프기는 뭐가 아프다는 거야? 그냥 택시 타고 왔다가 다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른 가지고 와줘. 도저히 집 밖으로 나갈 몸 상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가지고 가요. 내가 가지러 갈 수 있었으면 전화도 안 하지 않겠어? 아, 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와. 남편은 저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선 놓고 간 서류가 급하다고 하니 택시를 타고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서류를 챙기고 가게 되었죠. 남편은 급한 서류였는지 택시를 내리는 곳까지 와서 서류를 받아들고 서둘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 택시비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당신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택시비 2만 원만 줘요. 뭐? 나 급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몸 괜찮은 것 같으니 버스 타고 가던가. 서류 챙기느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서 그래요. 몸도 안 좋고 택시비 2만 원만 줘요. 하다. 회사까지 와서 구걸이야? 어떻게 된 게 돈을 못 가지고 가서 안달이야? 이래서 뭘 시키면 안 된다니까. 에휴. 당신, 나 당신 서류 가져다 주려고 여기까지 아픈 몸 이끌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네.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어? 택시비는 무슨? 이거 줄 테니까 버스나 타고 가. 남편은 택시비 2만 원 대신에 2천 원을 저에게 던져주면서 회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2천 원을 주워들고서는 몸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에게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섣부르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때의 모욕을 복수로 대갚음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도 적게 받았고 시집살이도 고됐어요. 거기다가 부정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우선 남편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만 남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블랙박스 영상 먼저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생활비를 받았던 통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 재산이나 이런 건 알고 계시나요? 우선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고 나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월급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결혼하신 지 30년이 되셨으니 이혼하시면서 재산은 어느 정도 분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증거들을 먼저 찾아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변호사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바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동안 받았던 생활비 내역을 보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어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던 저는 통장에서 일정한 주기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입금자명을 살펴보니 전 임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찾아서 보니 회사 통장 계좌와 비슷하더라고요. 입금자명으로 있는 전 임직원은 남편이 승진하기 전에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승진해 이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승진 과정에서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저는 이 내역을 모두 뽑아들고 남편의 회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과 연결을 해달라는 연락을 남기게 되었어요. 얼마 후 회사 인사팀에서는 문서를 전 임직원에게 보내왔고 그 사람은 저를 찾아왔죠. 안녕하세요. 저 고 부장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인사팀이 갑자기 복귀 서류를 보내와서 물어보니 전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차저차 물어보다 사모님께서 서류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남편은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고 부장님, 고 이사님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전출 과정에서 제가 보낸 서류가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네요.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이사님께서 회사 직원과 만나고 계셨습니다. 다들 쉬쉬했었는데 이사님께서 회사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가 발견하고 바로 이사님께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았던 터라 대신했다고만 말해주면 보상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이 사실을 윗선에 알렸는데 이미 이사님께서 제가 했던 일이라고 직원분이랑 입을 맞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뭐 제대로 해결은 안 되었고 전출로 마무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냈던 거네요. 네, 다들 시시하고 넘어가다 보니 확실하게 밝혀줄 사람이 없었는데 자료를 주셔서 제 억울함이 풀릴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 증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걸 받고 싶은데요. 저는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임직원은 증거 자료를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남편과의 헤어짐을 준비하였어요. 미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니 이미 아빠는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더군요. 씁쓸하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내 삶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회사에서는 남편의 횡령 사건을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죠. 남편은 제가 이혼 청구를 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요즘 안 그래도 회사에서도 힘든데 당신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 되겠어? 스트레스? 당신이 나한테 준 스트레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어디서 스트레스를 얘기해?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자꾸 이렇게 하면 생활비 한 푼도 못 줘. 그깟 콕딱지만한 생활비 안 준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아? 당신 외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미 우리 사이에 애정이라는 게 있었나? 겨우 부모라는 명목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유책 사유가 될 거라 생각해? 당신이 준비한 만큼 나도 준비했어. 이거 왜 이래? 소송하면 어차피 진흙탕 싸움이야. 힘 빼지 말고 소송 취하해. 내가 왜? 변호사는 내가 질 확률이 없다는데? 당신이랑 이참에 이혼하고 나 새로운 삶 찾을 거야.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새로운 삶이라는 거야? 그냥 얌전히 내 와이프란 이름만 달고 살면 생활비 주겠다잖아. 코딱지만한 생활비 너나 가져. 어디서 뻔뻔하게 생활비를 노네? 생활비는 됐고 위자료나 준비해. 뭐? 위자료? 당신 진짜 돌았어? 그래, 돌았다. 당신 위자료랑 상간녀 위자료랑 같이 받으면 꽤 쏠쏠하겠네. 거기다가 몰래 재산 빼돌렸던 것도 나누면 쏠쏠할 거고. 몸 아파 택시비 달란 나한테 2,000원 날렸지? 난 2천만 원 위자료 청구서 날릴 테니까 잘 받아.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 청구를 취하하라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남편의 말에 그깟 생활비 몇 푼이나 한다고 저렇게 유세인가 싶었네요. 나이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산다면 내 앞길 먹고 사는 데에는 크게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깨진 부부관계라며 항변을 하였죠. 다행히 전 임직원의 조력으로 훨씬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사건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엇보다 화를 냈던 부분은 역시나 재산 분할이었죠. 뭐?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가? 위자료도 모자라서 재산 절반을 달라는 게 말이나 돼? 지금까지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살았는데 한평생 일만 하면서 벌었던 돈을 당신이 왜 가져가?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만 가정을 위해서 일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난 내가 더 가정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아이들 지금까지 잘 키우고 살았으면 잘한 거 아니야? 그럼 내 몫도 줘야지. 못 줘? 가지고 가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어디 집에서 놀기만 한 주제에 돈을 가져가겠다고 해? 놀기만 해? 당신 지금 입은 옷, 매일 먹는 밥,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청소까지 모두 내가 했는데 놀았다고? 겨우 아침에 일어나는 것밖에 못한 주제에 지금까지 뒤치다거리 다 하고 살았던 나한테 이따위 대접을 하는 거야? 당신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이렇게 못난 줄 몰랐네. 염치라는 게 있으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긴 염치가 없으니까 남들한테 지 잘못 뒤집어 씌웠겠지. 뭐? 당신 뭐라고 그랬어? 당신 직원 말이야. 당신이 딴 여자 만나면서 회사 돈 횡령한 거 누가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직원 억울하게 자천되었더라? 그거 잘도 숨겨서 사람 억울하게 만들었던데? 이 사람이 진짜? 역시 당신이 내 뒤통수 칠 줄 알았어. 뒤통수? 웃기지 마. 난 뒷뿐만 아니라 앞도 다 칠 거니까 두고 봐. 그동안 편했지? 당신 손안에 있다고 얼마나 무시했어. 네 잘난 능력 너 혼자서 다 해낸 거라 생각해? 웃기지 마. 넌 내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쓰레기일 뿐이야. 전 남편의 몰락을 위해 냉정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저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항변을 했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남편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멍청하게도 남편은 판결을 받는 그 순간에도 외도를 인정했고 위자료까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죠. 재산 분할 소식이 시모의 귀에 들어갔는지 바로 저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어미야. 우리 큰애랑 다시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니? 애가 자기 잘못 반성하고 있단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미 너는 실수 한번 안 하고 사냐? 그게 실수라면 저는 평생 실수 한번 안 할 것 같네요. 참 너 잘났다 정말. 이래서 큰애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안 사람이 이렇게 깐깐하고 냉정하니 무슨 재미로 결혼 생활을 했겠니? 같은 여자가 봐도 네가 너무 딱딱한데 밖에서는 부드러운 사람들밖에 없으니 밖으로 돌지. 이게 다 너 잘못도 있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 보거라. 제 속 뒤집으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있을까 싶어 오신 건가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막말로 그 재산 네가 번 것도 아닌데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역시나 하나도 달라진 건 없네요. 그렇죠? 재산 반은 제가 가져갔지만 반은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그거 이미 다 쓰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하나도 안 쓰고 고이 남겨두고 있는데 이미 다 쓴 거라면 그쪽 상황이 거지 같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 보네요. 분할한 재산은 남편이 번 게 아니고 같이 만든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 몫을 받은 거고요. 그게 어떻게 네 몫이야? 돈 한 푼 안 벌어본 네가 어떻게 네 몫이 있을 수가 있어? 남편 멍청한 게 누굴 닮았나 했는데 찾았네요, 어머님.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했고요. 몫을 따지고 싶으시걸랑 법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한번 따져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그리고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는 남남이니까요, 아주머니. 재산도 줄어들었는데 심지어 횡령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남편은 회사 이사직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과 만나고 있던 상간녀도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변변치 않은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이혼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경제적으로 의존을 했고 남편의 쓸데없는 호의는 계속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남편은 꾀재재한 몰골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밥 좀 주라. 며칠 동안 도시락만 사 먹었더니 속이 부대껴서 미치겠어.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 생각이 나서 염치 불구하고 왔어. 제발 밥 조금만 먹게 해줘. 진짜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된장찌개 하나 못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나이 50 먹고 밥도 하나 혼자서 못 차려 먹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이리저리 알아보곤 있는데 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줘. 우리 집 다 망해서 재산들도 다 처분했어.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왜?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놀고 먹는 거라며. 나가서 자기만큼 벌어오라며. 어쩌지?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되거든. 된장찌개 먹고 싶거든. 그쪽이 만나던 상간녀한테나 가서 해달라고 해.
어디서 밥 타령이야? 그럼 밥 좀 사 먹게 2만 원만 빌려줘. 2만 원? 2만 원이나 쓰려고? 당신 수준에는 2천 원짜리가 딱이야. 몸이 아파 택시비로 2만 원을 달라고 했던 저에게 회사까지 찾아와 구걸이나 하냐며 2천 원을 던져주었던 남편은 1년도 안 돼서 저에게 2만 원만 빌려달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불쌍하던지요. 2천 원을 던져주고 남편을 보내고 난 후 저는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찾아와 비는 남편을 보며 이제는 용서해주고 살만하지 않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봤을 때 그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이제야 주인공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아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1년 차 된 여자입니다. 이번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던 시모가 결국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결혼 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겨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좀 더 시모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껏 행동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라서 그런지 시모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자주 부르셨어요. 하시는 말로는 서로의 얼굴이 익숙해져야 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듯 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 너무하다며 불만을 쏟아내셨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선 시모가 부르실 때는 찾아뵙긴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시댁에 들어가서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결혼 생활하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뵙는 것도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남편과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남편도 많이 피곤했는지 일주일마다 지속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가 방금 주말마다 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반대로 말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당연히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오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니? 결혼을 했어도 언제까지나 너는 내 아들인 건 변함이 없는데 배우자가 생겼다고 엄마를 소홀히 하면 되겠어? 너희 둘이 결혼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지금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주지만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올 것 같구나. 너희들도 개인적으로 쉬는 날도 있어야 하니까 평일에 수요일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집에서 저녁을 먹던 밖에서 외식을 하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생각 괜찮은 것 같지? 아니요.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요. 그건 엄마만 원하시는 거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피곤한 일이라고요. 뭐가 피곤하다는 거야? 너 결혼 전에도 엄마랑 함께 살았으면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그리고 벌써부터 이런 걸로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면 나중에는 내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해도 안 찾아오겠다. 얘 세아가 이리 와봐라.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아들이 이렇게 편한 거니?
네가 내 앞에서는 조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 아들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 집에 오지 않겠다는 말이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니? 그때와 지금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지금 현재 저는 결혼을 했고 이 사람이랑 새로운 환경에서 아직 제대로 적응도 못하며 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집에 오면 저희 둘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억지 부리지 마세요. 마음 같아선 한 달에 한 번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왕 말 나온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었다고요. 뭐라고? 지금 엄마가 한 말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 달에 한 번만 오겠다는 거니? 엄마는 절대 받아줄 수가 없다. 시모는 주말마다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달에 한 번 오겠다는 말을 남편이 꺼내게 되자 굳어진 얼굴로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모는 저에 대한 모든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아들 얼굴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괴롭히셨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행동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참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통보를 한 시점부터 시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는데 그런 불만 없는 거지? 너희들 결혼한 뒤로 처음 오는 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연락 한 통 정도는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이제 막 퇴근해서 정신없는데 갑자기 찾아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야 너희가 평소에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현관을 들어오면서부터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네.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집안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설거지도 그대로네. 바닥 걸레질은 언제 한 거니? 소파 위에 먼지는 수북하게 쌓여 있고. 너는 집안 살림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요즘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평일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가다 보니까 그동안 정리가 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지 저희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사는 성격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면 당연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없죠. 다음부터는 전화 한 통이라도 꼭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있었고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남편도 옆에서 제 편이 되어서 같이 거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다가 상처를 받으셨는지 힘들게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면서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시댁과 저희 집의 거리가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라 그렇게 멀지 않아서 크게 걱정은 없었고 시모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잠시 뒤 초인종이 울리더니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모가 다시 오셨더라고요. 무언가를 놓고 가신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던 그 순간
시모의 한쪽 손에는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려 있었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오늘이 대청소하는 날이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통을 바닥에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들고 온 통은 다름 아닌 락스였어요. 제가 뭐 하시는 거냐며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락스통을 빼앗으려 들자 어디서 시모한테 대드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니 락스를 제 머리 위로 부으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락스통을 빼앗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벅이 된 락스를 씻어내기 시작했고 화장실 밖에선 남편과 시모가 언성을 높이며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가 싫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락스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걸 머리 위로 부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도 방금 봤잖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나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대드는 거 똑똑히 봤지? 초장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분명 나를 잡아먹으려 들 거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난 걸 다행인 줄 알아. 다음에도 또 한번 내가 말하는 거에 토를 달기라도 하면 그땐 오늘보다 더한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보면 모르겠니? 세아가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 내가 너한테 대하는 행동도 달라지는 거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치신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온몸에 묻어있던 락스를 전부 다 씻어낸 뒤 화장실에서 나오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바닥에 흥건해진 락스를 힘들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환기를 시켜도 이미 온 집안에 퍼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몸에도 락스 냄새는 여전했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시모가 락스통을 들고 난리를 치시면서 여기저기 사방팔방 튄 락스 때문에 변색이 된 곳도 있었네요. 피해가 상당하자 바닥 걸레질을 하고 있던 남편은 들고 있던 걸레를 집어 던지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거라곤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절대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거라며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저도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쉽게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가 시모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로 행동하게 되자 시모도 점점 한계에 달하신 듯 저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돌아오는 주말에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가자며 할 말이 많을 것 같다고 저희 부부에게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할 거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주말의 시댁으로 다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니? 무작정 연락도 안 받고 막 나가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2번 다시 내가 직접 가거나 오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양보하는 만큼 너희들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니? 나만 양보하는 건 옳지 않잖아.
저희가 양보해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얼굴 뵈러 오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정해놓고 찾아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락스를 머리 위로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 엄마가 세아가 머리 위로 락스를 부어버렸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내가 제정신이지 비정상일까봐? 애들이 나한테 개념 없는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따른 응징을 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락스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손까지 올려 붙이려는 거 정말 힘들게 참고 넘어갔다고. 도대체 세아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일을 벌이는 거야? 죽을 죄라도 지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런 것도 아니고 애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 이건 내가 봐도 당신이 100번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애들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러다 정말 당신이랑 인연 끊고 살겠다는 말 나오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큰딸도 그렇게 보내더니 막내 아들까지 떠나보낼 작정이야? 당신의 행동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 만약 애들도 인연 끊겠다는 말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 얼굴 안 볼 거야. 알겠어? 너희들도 이제 그만 끌려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오고 싶을 때 오면 되는 거야. 세아가 너도 눈치 볼 필요 없다. 내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안 와도 되니까 너희들 앞날에만 신경 쓰고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된다면 그땐 나한테 바로 알려줘라. 내가 직접 나서야지 안 되겠어. 시부의 말에 시모는 한마디도 못하시곤 입을 굳게 다무셨어요. 남편한테 위로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시모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는지 인연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저희 부부에게도 똑같이 행동을 하시면서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시자 표정은 점점 심각해지셨고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네요. 시모의 억지들이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걸 하루빨리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지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하시더니 결국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어느 날 엄마가 제가 보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오신다길래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남해에서 지내고 계셔서 거리가 너무 멀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저희 부부가 찾아뵙는 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제가 말려도 올라오시려는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분명 시댁에 잠깐 들리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받지 않았고 더 이상 반복해서 전화를 주시지는 않으셨네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남해에서 서울로 출발하신 엄마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과 얼추 비슷하게 맞추려고 틈틈이 연락드렸고 남편한테도 저희 엄마가 오실 것 같다고 전달을 한 뒤에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게 회사에서의 긴 근무 시간을 끝내고 서둘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미리 도착하실지도 몰라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어딜 가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집안 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엄마한테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이 뒤이어 퇴근을 했는데도 엄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남편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실종 접수를 하게 되면서 저는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아빠는 한숨을 쉬면서 하도 고집을 부려서 막을 수 없었다며 걱정을 하고 계셨네요. 아빠는 일이 워낙 바쁘셔서 같이 올라올 수가 없으셨는데 엄마를 말리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아빠 탓으로 돌리고 계셨어요. 일단 엄마와 연락이 닿으면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설명한 뒤에 동네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 일대의 CCTV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자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정신을 제대로 부여잡고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상태론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모가 문자 한 통을 보냈고 확인한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엄마와 함께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저는 밖에서 저희 엄마를 찾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저희 부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왔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서 사람 난감하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 언제 오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 안심시켜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희들도 빨리 와서 일손 좀 도와라.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지긴 했는데 서둘러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왜 마당에서 반상기를 설거지하고 계시냐고요? 보면 모르니? 곧 명절인데 반상기 그릇이 필요하잖아. 나 혼자 이 많은 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한테 도움 좀 받아볼까 해서 너희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글쎄 어디서 많이 뵌 사람이 집 앞에서 얼쩡거리길래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돈께서 올라오셨더라고. 왜 오셨는지 여쭤보니까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길래 방도 좁은데 애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우리 집이 넓으니 애들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다. 그런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김에 사돈이랑 반상기 그릇들을 전부 설거지하고 있었지. 이것 말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아니? 사돈께서 너희 얼굴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애들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허리도 펴지 않고 일하시는데 덕분에 내가 아주 편하게 살림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날 추운데 고생하셨으니까 저녁이나 한 끼 하시게 이제 그만 들어가도록 하자. 너희들은 설거지가 끝난 반상기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라. 사돈께서 손이 참 야무지시네. 어머님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셨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걸 이용하셔서 모시고 오신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저희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봤던 광경은 저희 엄마는 힘들게 설거지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땅콩을 까서 드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뭘 같이 하셨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저희 엄마를 상견례 할 때부터 무시하시더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세요? 이깟 반상기를 지금 한겨울에 마당에서 설거지 시키신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명절 때 어머님 댁에 오고 싶다 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찾아다닌 시간이 6시간이나 지났는데 한겨울에 밖에서 6시간을 떨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엄마 손이 얼음장이에요. 고무장갑은 아예 주실 생각도 없으셨던 거죠? 하필 고무장갑이 글쎄 오늘 떨어졌지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설거지 좀 시킨 것뿐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리고 나도 사돈 혼자서 일하시는 거 지루해 하실까봐 옆에서 말동무 좀 해드리면서 추운 날 밖에서 같이 떨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 네가 내 전화를 제때 받기라도 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반상기 들고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라.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어서 힘들어 죽겠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상기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던져버렸고 반상기는 이리저리 날아가면서 마당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힘들게 닦은 건데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덜덜 떨고 계신 저희 엄마한테 입고 있던 잠바를 걸쳐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들과는 좀 다르세요. 지능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뒤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력은 좋으셔서 한번 왔다 갔다 한 곳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엄마는 저희 집에 아빠와 몇 번 오신 적도 있었고 엄마 혼자 오신 적도 2번 계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셨지만 시모와 마주치게 되면서 시댁으로 가시게 된 엄마는 저와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손이 얼어붙어 있는 것도 모르시곤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거였고 저희한테 이 사실을 최대한 늦게까지 숨기면서 시모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연락을 취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저희 엄마를 차에 태워드린 다음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겠다며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억울하다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던 그때 시부가 대문을 열며 들어오셨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곤 입을 다물지 못하셨네요. 그런데 시부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아빠, 내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한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곧 명절이라 인연 끊은 지 5년이나 돼서 그래도 아빠 얼굴 봐서 찾아온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너도 잘 생각해. 계속해서 피해만 볼 뿐이야. 너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누나처럼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오히려 엄마가 없는 지금의 현재가 너무 행복하고 오늘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 생각이야. 아빠, 저희 그만 돌아갈게요.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든지 할게요. 제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곧 명절이라
내가 큰애를 얼마나 힘들게 설득시켰는지 알아? 집안의 기둥으로서 모든 걸 좋게 만들려 하는데 당신은 왜 계속해서 집안을 망치려 드는 거야? 내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더 일을 키우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얘 세아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설명을 해줘봐라. 저는 시부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시부는 제 말을 듣고 계시다가 도저히 참기 힘드셨는지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던 호수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부는 눈이 뒤집힌 상태셨네요. 시모의 온몸이 찬물로 뒤덮였고 시부는 시모의 뒤 목덜미를 잡아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신발까지 떨구셔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하얀 입김을 내뿜으시며 무슨 말을 하시는데 온몸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족을 더 이상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대문을 강하게 닫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한참 동안 대문을 두드리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돌리시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셨어요. 시부는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며 따뜻한 방 안으로 모셨고 저희 가족 모두 따뜻한 집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시모는 추위에 떨면서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시며 몸부림치셨습니다. 시모는 결국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위를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좀 전과는 다르게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시모가 시부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며 오히려 저희를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계셨네요. 형님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시부도 정말 끝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살아온 세월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의 행복이 우선이라며 계속해서 실망과 상처를 준 시모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을 선택하셨네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는 또다시 변하겠다는 말을 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갈라서신 이후에 저희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곧 명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모는 또다시 시부의 집에 찾아오셔서는 명절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며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모에게 넘어갈 생각도 없고 두 번 다시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홀로 외롭게 사시다가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이며 현재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잠이 들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정리하고 몇 자 적기를 반복하면서 근 한 달의 기간 만에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건 일을 끝내고 병원 로비에 앉아 커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제 옆에 치료를 받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눈에 띄었고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숨이 멎을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반하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멍 때리며 그녀를 계속 쳐다보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녀에게 한순간 빠져버렸기 때문에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녀가 불쾌해하는 눈빛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고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저에게 다가온 그녀를 보곤 당황했어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지 왜 쳐다보냐는 말에 병원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어수선한 주변을 급하게 정리하기 위해 그녀에게 솔직하게 느낀 감정을 고백하게 되었고 제가 한 고백에 당황스러웠는지 얼굴을 붉히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시작으로 몇 번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지 그녀와 마주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자를 놓치기 싫어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고 처음에는 경계하며 부담스러워했지만 반복적인 시도 끝에 어느 정도 마음을 열 수 있었는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과 노력 끝에 그토록 바라던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행복한 삶에 하루하루 즐거웠고 그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꺼내자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워낙 무뚝뚝한 성격에 속마음을 꺼내지 않는 성격이라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믿기 힘든 눈치였어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데리고 온 게 처음이라 우리가 많이 긴장해서 말실수해도 이해해줄 수 있죠?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나운서 일을 한다면서요? 방송에서 얼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워낙 아나운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네. 우리 아들이랑 병원에서 만났다며? 네, 현재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지방 행사 위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끔 스포츠 중계도 맡아서 다방면으로 부르는 곳은 어디든 가고 있어서 목을 많이 쓰다 보니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갔는데 그때 만나게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음식 준비해 주셨는데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나운서 여자는 처음 봐서 그런지 신기한 듯 쳐다보셨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대화에 괜히 목 상할까봐 제가 중재를 시켰고 목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어머니는 목에 좋은 차를 마시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첫 만남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한 만큼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시간을 가졌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상견례와 결혼식 준비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약 4개월 정도 뒤면 저희는 연애하는 사이가 아닌 정식적인 부부 사이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운명 같은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되면서 무언가 고민에 빠졌는지 말수도 적어졌고 지속되는 한숨에 대화가 필요해 보여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봤지만 별일 아니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몇 번을 왜 그런 건지 반복해서 알고 싶어 해도 돌아오는 답은 별일 아니란 말뿐이었어요. 결국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는데 오랜 기간 목을 써와서 안 좋아졌는지 아내는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목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이 많이 안 좋아서 고민인 거야? 몸에 무리가 되면서까지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몇 달간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다며. 성대도 결절돼서 염증 수치도 심하다는데 예전에 비해 기침도 많이 잦아지고 돈이 우선이 아니잖아. 몸이 우선이지. 결혼식 얼마나 남았다고. 그 전에 몸 관리 잘해야지. 그러다가 진짜 몸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도 최대한 신경 많이 쓰고 있어. 요즘에 안 그래도 스케줄 잡혀있는 거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중이야. 아나운서는 목이 생명인데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니까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 돈 주며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행사 진행한다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지. 그래서 나도 정리 중에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아내는 결혼식 전부터 꽤 많은 행사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스케줄을 처리해 나갔고 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술까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그 전에 잡혀있던 예약된 일정은 취소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어두워졌고 어머니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곤 금세 알아차리셨는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의 목이 좋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목이 안 좋다고? 그럼 언제 좋아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혼 괜찮을까? 괜히 결혼하자마자 목이 안 좋다는 핑계로 너만 일하게 되면 어쩌냐? 그럼 우리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무슨 사기 결혼이에요? 몸이 좋지 않은 걸 왜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상황을 몰고 가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생활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윤미와 결혼하는 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일하지 않고 집안일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둘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데 굳이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일 그만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아픈 건 저도 절대 볼 수 없어요. 제가 먼저 말 붙였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헤어지는 건 윤미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저한테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늘어져서 안 되는 거야. 나는 게으른 거 딱 질색인데. 어머니는 윤미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불만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아나운서가 목이 안 좋아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눈치를 보며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마음먹은 건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라 윤미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돌이킬 수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꺾어 결혼을 취소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저 몰래 윤미를 만나게 되었고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어 어머니와 등 돌리겠다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집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그런 모습에 많이 당황했는지 저를 진정시키려고 자신의 잘못 인정한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무엇이든 좋은 것들만 주고 싶은 것처럼 저와 결혼할 배우자 또한 모든 게 완벽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결혼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데 윤미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해졌고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았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윤미가 저에게 전화와서는 다짜고짜 파혼하자며 통보하기 시작했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만나서 얘기하자며 진정시켜 주었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서로는 긴장된 상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우리 여태껏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당황스럽다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야.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짐만 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사랑이란 걸 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행복했는데 이건 내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고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어머님의 말처럼 당신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무슨 안 좋은 말을 또 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파혼하겠다며 통보한 거냐고. 아니야? 아닌데 왜 그러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건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윤미 너한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나를 믿고 따라올 건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해야 그때 허락해 줄 거야? 우리 이제 결혼식 한 달 정도 남았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니 마음 단단하게 먹고 앞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날만 기억하자. 제가 한 말에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무래도 저에게 피해를 줄까봐 겁부터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오랜 시간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바뀌는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어머니는 그런 윤미의 모습에 불안함을 더욱더 크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항상 안심시켜줬는데 결혼할 제 아내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고 응급실로 실려온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침착해야 했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본 다음 수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충 상황을 들어보니 갑작스러운 발작이었고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다며 또 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에 급하게 수술을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를 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상당한 불안에 떨고 계셨고 최대한 좋은 말만 해주면서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수술실에 마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담당이 아닌 저는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숨죽인 상태로 우두커니 서서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했어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지 않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려다가 저를 부르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해 멀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급하게 부르길래 다가가니 윤미의 몸 상태가 문제였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상의를 제거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심장 수술을 몇 차례 진행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고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라 CPR 위치를 약간 변경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며 깨어나라고 외쳐 불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저에겐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고 다행히도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밀 검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섭취하고 있던 약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는 심각한 장소에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다며 난리를 쳤고 결혼 한 달 전에 알게 된 건 하늘이 도와준 거라며 양가 집안 다 있는데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럴 줄 알았다. 분명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이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잖니.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라고? 이게 말이 되니? 고개만 떨구고 있으면 상황이 해결돼요? 말 좀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요. 제 말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했었는데 최근 들어 부작용이 몇 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바꿔보기로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하면서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파혼하시겠다면 아무 말 없이 손해배상 처리해드리도록 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파혼 진행할 거고요.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할 테니 저희가 사용한 비용 꼭 전부 돌려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어머니가 결정하는 거냐고요?
파혼을 하건 결혼을 하건 모든 건 제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어머니는 제 삶에 일일이 간섭 안 하고 살 건데요. 지금 윤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 안에 안정이 필요하니까 전부 나가주세요. 단둘이 있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나가시면서까지 이대로 결혼 진행한다면 자기와 인연 끊고 살 생각하라고 난리를 치며 돌아가셨어요. 윤미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조심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도 결혼하기 몇 달 전에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는지도 저도 수술실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결혼에 대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피로까지 축적되었고 불면증까지 생기면서 점점 힘들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윤미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더욱더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난리치면서 모든 내용을 눈 감고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흐느끼는 윤미를 진정시켜 주었지만 쉽지 않은 감정이 터졌는지 윤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윤미는 그날따라 혼자 있고 싶다며 저도 병실에서 나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쓰러지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며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어머니가 노크도 안 하고 방문을 활짝 열었고 지쳐서 쉬고 있는 저에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엄마가 세상 떠나는 걸 봐야 결혼하지 않을 거니? 이건 정말 아니래도 평생을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며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말 듣지 않을 거니? 정말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걸 봐야 정신 차리겠어? 왜 너 생각만 하는 거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이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으니까 제발 시간을 좀 달라고요. 제 인생을 어머니가 판단하시고 결정한 대로 움직이게 하시려면 로봇 하나 장만하셔서 그놈이랑 노세요. 어머니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저 또한 지금의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발 방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저쪽 집안 돈도 치뿔 없잖니. 자기 딸내미 수술비에 전부 다 들어갔는데 뭐가 남아있겠어? 그래서 대출비 갚으려고 쉬지 않고 행사 뛰어다닌 거구만. 그러니까 뭐까지 망가진 거고. 참 가지가지한다. 아유 속 터져. 어머니는 속이 답답하다며 제가 한 결정에 대해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도 모르게 어머니는 처갓댁에 찾아가 지금의 현 상황을 전부 얘기하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자기 아들이 전부 손해라며 어머니의 길을 걸었고 저는 저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지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윤미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고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문제없이 결혼식 준비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는 윤미의 얼굴을 보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어머니의 목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윤미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면서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곤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미가 환자인 거 모르세요? 지금 당장 손 떼지 못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지? 너는 끝까지 엄마 말을 무시하는구나. 내가 얘 머리채 잡는 게 뭐 잘못됐니? 우리 병원에 얘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헤어지라고 말했는데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될지도 모르니까 신속하게 정리하라고 통보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응징을 해줘야 되겠지? 더 이상은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여기 병원인데요. 당장 이쪽으로 와주세요. 병원에서 환자한테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러다 정말 환자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 너무 걱정이네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진짜로 전화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어머니는 주춤거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윤미를 강제로 분리시켜 놓은 상태라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평생 행복할 것 같냐며 난리치며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직접 신고를 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윤미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며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결혼해서 얻는 게 뭐가 있을지 이제는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뒤이어 장인 장모님이 병실로 찾아오셨고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도 저희 부모님과 같은 입장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기 딸이 머리채 잡힐 정도로 대우받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분노하고 계셨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어머니 대신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서로 찾아가 제가 왜 신고를 했는지 조사받기 시작했고 장인어른은 합의도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마주칠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이렇게 저와 윤미의 사이를 갈라놓으신다면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또다시 신장 치료 때문에 행사를 뛰어다닌다면 윤미의 몸이 점점 좋아질까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골목이나 행사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쓰러지면 그건 누가 지켜주게 될까요?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겁니다. 배우자인 제가 곁에 있다면 윤미 또한 안심이 될 거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데 또다시 윤미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내 딸이 또 안사돈에게 머리채 잡혔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나는 그게 두려운 걸세. 때만 되면 찾아가야 할 텐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발생이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도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 거네. 내 의견도 알아줬으면 좋겠네. 저는 장인어른께 물어봤어요. 제가 싫은지 아니면 괜찮게 보고 계신지. 그 답은 싫지 않다는 말이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방에 있던 서류 꺼냈습니다. 윤미라고 부르는 게 아닌 정식적으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당당하게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서류였어요. 아내가 쓰러지기 전에 전부 작성을 해놨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윤미와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확고한 제 마음을 보여주었고 혼인신고 서류를 받은 장인어른은 자기 딸 정말 잘 부탁한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가 판단하는 대로 움직여줬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아쉽게도 아내의 몸 상태는 좋아졌지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어서 예식장도 취소가 되었고 저희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결정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결혼식부터 하고 혼인신고하려고 했으면 아마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제가 부모님께 혼인신고 서류를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목덜미 잡고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희가 정식 부부가 되었음에도 축복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저희를 인정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신혼집을 바로 계약해 제 짐과 아내의 짐을 전부 새로 살게 된 신혼집에 풀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를 안아준 채 신혼집을 구경하며 매일매일 눈을 뜨거나 감을 때 곁에 있어줄 아내를 보니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한 결정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한 삶에 또다시 엄청난 일이 찾아왔고 저도 더 이상은 안 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왔어. 집에서 잘 쉬고 있었어? 몸은 좀 어때? 여보, 집에 없는 거야? 어머니가 왜 저희 안방에서 나오세요?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겠니?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은 아니란다. 여기에 팔도 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며느리와 얘기 좀 하려고 왔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고 있더라. 자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왔으면 당연히 일어났겠죠. 비켜보세요. 여보, 나왔는데 내 말 안 들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없는 사이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기는 모른다는 듯이 멀뚱히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지금의 위치를 알린 다음 그때부터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제 아내가 눈을 뜨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어나라고 외쳐 불러보아도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점점 파랗게 변해가는 아내의 입술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심장 제세동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시도한 끝에 아내는 다시 숨이 돌아왔고 저는 한평생 불효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한테 왜 그러냐며 소리를 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그냥 얻어가려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고 보고 싶지 않아 제 아내를 싫어하셨습니다. 아내는 응급실에 다시 실려갔고 어머니는 경찰서로 연행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깨어난 아내에게 듣게 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 오고 문을 열어드렸을 때 눈빛이 너무나 이상하셨어. 그래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뒤에서 내 머리채를 잡더니 집에서 음식 꺼내 먹으며 돈 축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으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 그러다가 어머니는 나를 강하게 밀쳤고 그 밀친 손이 내 심장을 향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한 건지 갑자기 쓰러졌고 그때 이후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눈을 떠보니 나는 병실에 누워있네. 뭐라고? 그럼 거실에서 쓰러진 거였어? 당신 내가 봤을 때 안방 침대에서 반듯하게 누워있었는데? 엄청난 진실이 밝혀지면서 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한평생 같이 살면서 봐왔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저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던 아내에게 일부러 충격을 주고 그런 행동을 숨기려 했다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없는 현재 저희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있고 아내의 건강 문제로 신혼집 처분하고 꽤 큰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내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제 어머니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한 건 정말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었는지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고 지금은 혼자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연히 커피 한잔하며 마주쳤던 여자가 제 마음속으로 다가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함께 살고 있어요.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